네, 안녕하세요. 진해코리아 남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한세희 기자님과 함께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 기자 한세희입니다. 오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도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부터 그냥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 3명에게 돌아갔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 양자 얽힘에 관한 연구를 해서 그 현상이 실제 한다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이제 그 양자 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양자 세계로 들어가니까 아주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물질의 특성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실제가 이제 명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가정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입자가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 뭐 몇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약간 그런 정도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얽힘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상태가 서로 연관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얽혀 있는 두 개의 입자가 있다,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고 했는데 상호작용한다. 네,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호작용은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미시 세계에서 양자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양자가 얽힘 상태가 있어서 하나가 스핀이 위 방향이고 하나가 스핀이 아래 방향이다. 양쪽으로 쏴줬어요. 한쪽에서 그거를 관측해서 이를테면 스핀이 위 아래다라는 거를 그걸 보는 순간 반대쪽에서 자동적으로 그 다른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는 위 방향으로 스핀이 있고 원래 하나는 아래 방향으로 스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이제 상식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위 아래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어느 한쪽을 관측하는 순간 한쪽의 위 아래로 결정이 되고 다른 쪽은 그거에 따라서 반대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실험이 성공했다는 거는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면? 요새 사실 이제 양자 통신, 네네.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 양자 통신은 뭐 군부대에서 쓴다고 하죠. 예. 많이 얘기하잖아요. 양자 암호 뭐 이런 네네.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양자 역학의 기반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안톤 자일링거라고 교수라는 분이 계신다. 이것도 오스트리아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앞에 클라우저나 아스페기우스가 세워놓은 양자 역학의 기반을 갖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이제 처음 개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양자 얽힘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서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통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얽혀 있는 입자가 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입자를 가까이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두 개 입자 중에 하나랑 새 입자가 또 이렇게 얽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보가 전송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능하다라는 걸 처음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이제 양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요즘에 얘기하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암호 이런 거는 거의 이분이 다 기반을 깔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뭐 양자 정보학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이유가 있는 거네. 그렇죠. 뭐 사실은 이분들이 이 노벨상 받을 거라고 하는 건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당연하다 싶었다. 당연해. 다들 아무도 놀란 사람 없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학상이 있는데 화학상에 네.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올해 화학상은 그 클릭 화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이제 3명의 화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버클을 찰칵 끼운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와 분자를 마치 버클로 서로 연결하듯이 쉽고 간단하게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클릭 화학이라는 개념은 이 미국의 베리 샤플리스 교수라는 분이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화합물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클릭 화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했는데 이 처음 아이디어를 낸 샤플리스 교수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에 있는 멜달 교수라는 분, 이분이 따로따로 연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어요. 거의 동시에.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은 한쪽 분자에는 아자이드라는 걸 붙여요. 이거 질소 원자가 3개 붙어 있는 걸 아자이드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 분자에는 알킨이라는 알킨기를 붙여요. 요 사이에 구리를 촉매로 쓰면은 이제 얘네들이 마치 버클이 찰칵 붙듯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붙는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압력을 높일 필요도 없고 온도를 높일 필요도 없고 뭐 부산물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의 대부분의 물질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요거를 그 전에는 사실 화학자들이 최대한 좀 생체 물질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복잡한 화합법을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나오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너무 생체를 모방하려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애들을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느냐 기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능주의 화학의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노벨상 위원회가 평가를 했고요. 클릭 화학이라는 걸 이제 생체에 대해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신약을 만든다든지 뭐 사람 몸의 변화를 연구한다든지 하는 데서 쓸 수 있게 했다. 그래서 클릭 화학의 가능성을 또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줬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럼 요즘에 많이 쓰는 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얘는? 뭐 보통 이제 신약 개발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버터직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는 그 암 세포가 신체 내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걸 보고 싶어가서 사실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암 세포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세포의 몸 안에 다른 세포를 같이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클릭 화학 기법을 통해서 신체 내에 거의 영향이 없다가 필요한 부분에 갔을 때만 작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이오 오소고널인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신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암 치료 중에 표적 치료가 굉장히 이슈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보험에도 표적 치료를 넣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뭔가 노벨상 수상으로 정말 뭔가 정확도가 높아진 표적 치료제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요 방식을 적용한 항암 치료제가 한 10개 정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맞네요. 꽤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방식의 표적 치료제가 많이 있고 아직 요 방식은 아직 완전히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은 아직 없는 상태긴 한데 대략 한 10개 정도의 그런 치료제가 임상 단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것도 상용화되면 충분히 좀 암 치료에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학회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벨 생리학 의학상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은 스웨덴 출신의 진화 인류학자인 스반테 페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성과는 그 우리 인류의 친척 인류라고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분석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면 이제 인류보다 조금 먼저 나와서 이제 얼마 전에 멸종을 한 그리고 인류와 어느 정도 같이 산 기간이 겹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과연 정확히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사실 알 길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전자 게놈 검사를 지도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당연히 그런 게 없죠. 이분은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의 오래된 화석에서 그런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사람 세포 속에 있는 여러 부분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수가 많고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그걸 바탕으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에 유전자 그 분석 비교했을 때 약 1%에서 4% 정도 같은 유전자가 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유럽 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 그 지금 우리들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살다가 약 7만 년 전쯤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갔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하고 유럽에서 쭉 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하고 비교했을 때 셋을 비교했을 때 유전자 비슷한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슷한가 그렇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네안데르탈인과 사람들이 교배를 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랑 실제 현생 인류랑은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살았던 건가요, 이게 실제로는? 보통 네안데르탈인은 약 40만 년 전에 발생을 해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생 인류는 약 3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생겨서 거기서 살다가 약 7만 년 전쯤에 이제 다른 지역,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멸종한 걸로 예상되는 시기랑 그 인류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온 시기랑 이렇게 겹쳐 보면은 최대 한 4만 년 정도까지는 서로 마주칠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이분이 진화 인류학자인데 생리의학상 노벨상을 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생리의학상이라고 하면 정말 뭐 의료나 바이오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같은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게노미의 연구라고 하면 같은 계열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좀 약간 특이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분이 처음이신지. 보통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그 인류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굉장히 명백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당연한 얘기죠. 뭐 이를테면 C형 간염의 퇴치에 뭐 기여했다든지, 뭐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화 인류학자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특히 그래서 이게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물론 이분의 연구가 굉장히 훌륭한 연구인 건 사실이지만 노벨상을 주는 분야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사 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이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부터 받은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밝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벨상 그 공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건 이제 생리의학상을 주는 이유를 조금 더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붙여준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인류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어느 정도 대답을 준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쭉 이렇게 노벨상을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양자역학도 이론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게 됐고 또 화학상도 새로운 뭐 물질을 결합하는 이런 뭔가 기술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낸 거고 또 이 생리의학상도 우리가 막 이전에 그런 그 DNA를 분석하고 이런 만약에 툴이 없었다면 이것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노벨상의 상당수가 이런 새로운 연구 방법이나 연구 기술을 만들어내는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완전히 또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벨상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들,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한세희 기자님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